정말로 죽을 만큼 운동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제한된 1일 에너지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상을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적응을 해가지고요 적은 칼로리로 쓰게 바꿔버려요. 운동량이 엄청 늘어나서 칼로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간, 폐 이런 장기들 실제 사이즈가 줄어버립니다. 남자분들요 고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운동 정말 많이 하고 힘들다 보면은 성기능 이런 거 떨어지시는 거 옆에서 보신 경우도 있고 본인이 겪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에서 18만 구독자 다이어트 채널 살빼남을 운영하고 있고 청주에서 이제 15년 넘게 봉원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당뇨 진짜 원인이 뭘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 진료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뇨 있으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혈당 문제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당뇨가 1형이랑 2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1형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유전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건 일단은 제쳐놓고 2형 당뇨병을 좀 생각을 해보면 2형 당뇨병은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문제로 올 수가 있는 그런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야, 너 단 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너 당뇨병 걸려. 단 거 좀 그만 먹어. 하셨을 때 그게 바로 2형 당뇨병이 걸리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걸리는 걸까? 자, 일단 단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 단 게 당이죠, 당. 얘가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냐?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소화기 거쳐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에 당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혈당이에요. 혈당. 네? 혈관에 들어간 당.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자, 이 혈당이 올라가면 문제가 좀 생겨요. 이 혈당이라는 게 사실은 혈관 안에 오랫동안 계속 머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염증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에다가 설탕을 주입해서 막 돌아다니면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시죠? 얘가 계속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로 쓰긴 써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빨리 써버려야지. 이게 오랫동안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뭐냐면은 그 혈관 안에 당이 돌아다니잖아요. 걔가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다리가 썩는다 그러죠. 당뇨병 걸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눈이 먼다고도 하죠. 왜냐하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당이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생기는 게 당뇨병. 근데 왜 또 당뇨냐? 그게 뭐냐면요,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관 안에 당이 많아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걔가 걸러져서 소변이 되는데 소변이 걸러져서 나와도 거기에 당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변이라는 게 이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건데 그 혈액 안에 있던 당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얘가 당뇨, 오줌이 나왔는데 달달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오줌을 싸면은 거기에 개미들이 와서 먹든지 하겠죠. 그게 당뇨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당뇨병이 걸리는 게 별게 아닙니다. 단 거를 많이 먹다 보면 혈당이 계속 올라서 그렇게 문제가 돼서 되는 건데 여기 한 가지 기전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는 혈당이 올랐을 때 얘를 혈관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세포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호르몬이죠. 자, 이 인슐린이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택배 기사님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혈관에서 혈당을 쏙쏙 뽑아가지고 세포로 전달을 해주십니다. 에너지로 쓰라고. 그래서 원래 인슐린 기사님이 전달을 다 해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혈당이요 정말 많이 높아지면은 이 인슐린 기사님이 어이쿠 뭐야 전달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네? 이러면서 이 인슐린 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혈당이 수천만 개 나오면 인슐린 기사님도 수천만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갑자기.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받는 세포 쪽에서 인슐린 그 기사님들이,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전달하려고 그러면 빨리 받으세요 이러면서 수천만 명이 와서 벨 누르고 이러면 그냥 문을 안 열어줘 버려요. 너무 많이 오네? 뭐야 이거? 안 받아야겠는데? 뭐야 이상해? 이러면서 그냥 안 받아버려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의 저항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기사님들이 수천만 명 나와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그냥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서는 분명 인슐린 기사님들 보냈는데 안 받네? 뭐야? 내가 안 보냈었나? 아니면 뭐가 중간에 이분들이 딴 데로 샜나? 그래? 그러면은 인슐린 기사님 더 보내지 뭐? 이러면서 더 보내버립니다. 많이 와서 저항성이 생겼는데 더 보내요. 저항성이 더 생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인슐린이 있어도 반응을 안 해버립니다. 반응을 안 하니까 계속 당이 전달이 안 되고 혈관에 계속 남아있겠죠.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진짜 원인이에요.
하도 단 거만 많이 먹어서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 기능이 그냥 다 고장나 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인데도 멈출 수 없는 식욕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식욕이 좀 특정한 식욕이에요. 왜냐하면 당뇨인데도 멈출 수 없는 식욕이 가장 큰 거는 역시 단 것입니다. 단 것에 대한 갈망. 당뇨병 있으신 분들 단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아시는데 정말 먹고 싶거든요. 근데 그 단 게 꼭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단맛이라는 게 다른 거에도 많아요. 밥을 씹다 보면 약간 달죠. 빵, 면, 걔네도 단맛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에이, 무슨 말이야, 거기 무슨 단맛이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육볶음에도 단맛이 있습니다. 제육볶음에도 설탕 엄청 넣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모든 음식에 단맛이 있고 이런 특히 단맛이 자꾸 땡기게 되는데 이 단맛이 자꾸 땡기는 게 알고 보면은 우리 심리에서 좀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맛이랑 심리 상태랑 연관을 짓는 연구들이 좀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단맛을 갈구하는 경우에는 우울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감정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는 좀 인지는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은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심리적인 부분을요 좀 이게 다듬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거나 어떤 기분이 안 좋은 거를 먹는 걸로 풀려는 습관을 자꾸 끊어내고 그 시간에 오히려 딴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먹는 거 말고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뭐 더 좋은 거 운동도 있겠죠, 취미생활 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딴 걸 해줘서 그 스트레스를 딴 걸로 풀어내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거 아닌데 나 그냥 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냥 당 떨어져서 그래서 먹는 건데, 그것도 사실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때 당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당을 측정을 해보면 실제 저혈당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정말 뭐 5% 이하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당뇨병인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당뇨병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당 떨어졌다 느끼는 분들은 실제 당이 떨어졌을 리가 없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당이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훅 떨어지고 훅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되면 그거야말로 당뇨병 아니겠습니까? 당뇨병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저혈당이 됐을 리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왜 하필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냐? 제가 환자분들 오셨을 때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단 거 땡기시죠? 그때 당 떨어져서 저기 모여가지고 단 거 드셨죠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시면서 무슨 뭐 점쟁이냐고 막 놀라세요. 놀라실 거 없으세요. 저는 하도 많이 봐서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왜 하필 3시에 5시냐? 점심을 먹고 나서 약간 소화가 어느 정도 됐을 시점이기도 하고, 그때쯤에 약간 실제로 당이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혈당은 절대 아니지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쯤이 퇴근하기 전이거든요. 퇴근이 가까워지곤 있어서 피로도는 최대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막판에 버티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약간 쉴 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습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가 이걸 딴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차라리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드시지 마시고 나가서 다 같이 산책을 했다거나, 물론 뭐 일하는 도중에 나갈 수는 없겠지만 뭔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나아요. 특히 제 책 이 감량혁명에도 뭐 그런 부분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것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내가 먹다가 멈추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관적 식사를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직관적 식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게 없어요. 제일 쉬운 직관적 식사,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리자면, 밥을 먹다가 중간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 보시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일어나면은 내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 굉장히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중력 때문에 위가 좀 내려오거든요. 그때 좀 더 포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직관적 식사는 사실은 뭐냐면은 직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배가 부른지 아닌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는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식욕 조절을 해주시면은 그냥 억지로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감량혁명에서 말하다시피 좀 무노력으로, 내가 굳이 의지를 꼭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이 조절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도 잘 모르세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까먹으셔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앉아서 먹을 땐 몰랐는데 일어났더니 갑자기 배가 뭐야 이렇게 나 배불렀어서, 이런 경우 꽤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느껴보셨을 거라 그 감각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부르기 전에 멈췄어야 되거든요. 일어나 보면 내가 배부른지 아닌지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배부름 찾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혈당이 이상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당뇨 걱정을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 당뇨나 당뇨 전 단계는 뭐 너무 많이 배가지고 거의 뭐
이제 다이어트 환자를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거의 80% 환자분들이 당의 문제를 달고 오세요. 그래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유전적으로 윗대 이제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조심을 더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게 다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부를 똑같은 걸 내용을 줘도 분명히 어떤 친구는 솔직히 점수 더 잘 나오는 친구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를 다 인정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줘도 공부 더 잘하는 애들 성적 잘 나오는 애들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음식 먹어도 살 더 찌는 사람 나오고요. 똑같은 양의 당, 설탕을 먹어도 그게 더 분해가 안 되고 몸에서 해소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인종적인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췌장 사이즈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훨씬 작다고 이제 하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고 실제 당 분해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뭐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이제 식단이나 뭐 음식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사실 정말 별게 없습니다. 제가 딱 4글자로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 필요 없고 이거 4글자 외우고 그냥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 책에도 맨 처음 챕터에 나와 있는데 당, 고, 탄, 이게 자막을 띄워주실지 모르겠네요. 저당, 고, 탄. 당질을 적게 먹고 고급 탄수화물을 먹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당질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설탕입니다. 설탕.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막 설탕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딱 아시는 거.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빵 중에서도 뭐 초코빵. 이런 설탕 들어간 애들을 많이 줄이시던지 거의 안 먹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 먹는 건 아니고 줄여서는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훨씬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였어요. 그걸 줄이고 나서 오히려 활력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설탕은 일단 줄이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간단한데 고급 탄수화물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 당뇨라고 하거나 혈당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 절대 금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도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는 없어요. 근데 먹으라고 하는 게 좀 내용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은 예를 들어서 백미밥보다는 뭐 현미나 잡곡을 드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걔네가 고급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애로 먹어야 되냐?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애를 먹어야 되고요.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그 탄수화물 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아이들을 저는 고급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식이섬유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냐? 식이섬유는요, 쉽게 말해서 식물의 뼈예요. 뼈. 우리 동물 뼈 있죠? 삼계탕 드시면 뼈 나오죠. 식물 드시면 뼈 있었나요? 지금 여기 콩나물 드시고 뼈 발견하신 분 없죠? 근데 콩나물 먹고 이게 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끼죠, 이렇게. 그래서 빼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길쭉하게 좀 투명 같은 거, 걔네가 섬유질이에요. 걔네가 식물에 있어서는 뼈입니다. 그 형태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굳이 뼈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뼈를 먹어서 소화되신 분 있나요? 소화 안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섬유질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걸 왜 먹냐?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징 때문에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 당질이나 설탕이 빨리 분해가 안 되게 도와줍니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설탕들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애들이 소화가 빨리 안 되고 천천히 느리게 흡수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느리게 완만하게 오르겠죠. 근데 처음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에서 또 문제가 뭐죠? 혈당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인슐린이 폭발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인슐린이 폭발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식이섬유 많은 거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질 않습니다. 굉장히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정도는 우리 몸에서 다 해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고급 탄수화물, 아무 탄수화물이나 드시지 마시고, 또 탄수화물이라면 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저당 고탄, 저당은 잘 하시고요, 알고 계시니까 고급 탄수화물 드시고, 그리고 첨가당, 그런 설탕 들어간 거 정말 드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술은 설탕도 아니고 뭐 그런데 당뇨나 이런 데는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드시지 말라고 말씀 들었을 거예요, 많이. 얘는 어떤 혈당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대사를 다 망가뜨려서 그냥 되는 게 없어져요, 몸에서. 한마디로 왜 먹으면 안 되냐?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는데 이거를 먹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대사가 다 망가져서 어디를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다 안 좋아요. 나라로 치자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총체적으로 막 난국인 거예요. 뭐 경찰 부패, 뭐 정치인 부패, 뭐 일반 사람들의 뭐 인식 부족, 뭐 교육, 그냥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정말로 드시면 당뇨가 나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제 제가 또 술을 드시지 말라 그러면, 아유 우리 저기 할아버지는 술 엄청 많이 드셨는데 90세로 장수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는 당뇨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별의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어디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희들 모두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잘생긴 사람이 더 좋다. 나는 예쁜 사람이 더 좋다. 맞다, 아니다. 솔직히 맞으시잖아요. 제가 만약 조금 더 잘생겼으면 제가 아마 구독자 지금쯤 200만은 찍었을 겁니다. 지금 20만인데 10배 됐을 거예요. 네. 제 후배인 친구가 굉장히 잘생긴 친구 이제 있는데 순식간에 10만을 찍었더라고요. 저는 엄청 오래 해서 20만인데 역시 잘생긴 게 최고다. 이 말씀 왜 드리냐? 잘생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못생겨도 잘 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유리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특별하고 그 사람이 특이한 거지 절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술을 먹어서 멀쩡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술에 유독 강하고 정말 특이하신 거예요. 사람이 정말 못생겼더라도 정말 자기만의 어떤 재능이 있고 정말 뛰어나서 구독자 많이 늘리고 하는 경우 꽤 많이 있죠. 근데 솔직히 잘생긴 게 유리하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술은요, 일단은 당뇨나 이런 데 안 좋은 게 분명히 맞아요. 대부분은 사람 통용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특수하게 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별로 이 나쁜 거가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 무노력 다이어트, 노력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말이냐, 다이어트는 죽기 살기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니냐. 노력을 해야지, 노력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딱 요거 하나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 하는 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을 만큼 운동해라, 다 이 말씀 하세요. 그런데 일단 죽을 만큼 운동해라, 이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정말로 죽을 만큼 운동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셨나요? 아니면 그 빠진 게 유지가 정말 잘 되셨나요? 죽을 만큼 운동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분 운동하면 1kg 빠질 게 60분 운동하면 2kg 빠진다고 단순히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칼로리가 그만큼 소모되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하드자 부족이라는 이 부족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요. 막 10km 걸어가서 물 키러 오고. 저희는 그냥 슈퍼 가면 고기 사오죠. 이분들은 고기 사려면 잡아야 됩니다. 활 쏴서 쫓아가서 활 쏴서 잡아가지고 와서 직접 가죽 벗기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러고 구워 먹어요. 훨씬 힘들겠죠. 원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 칼로리 소모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처럼 그냥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리모컨 지금 누르고 계시고 핸드폰을 유튜브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 하드자족의 하루 칼로리 소비량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 10배? 20배?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걸 제한된 1일 에너지 칼로리 소비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요 굉장히 효율적인 동물이라 어느 정도 이상을 운동을 하게 되면 거기 적응을 해가지고요 적은 칼로리로 쓰게 바꿔버려요. 그렇게 쓸 때 몸에서 생각할 때 필요 없는 애들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 엄청 늘어나서 칼로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심장, 간, 폐 이런 장기들 실제 사이즈가 줄어버립니다. 에너지도 덜 쓰고 사이즈가 줄어버려요. 남자분들요 고환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무섭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 정말 많이 하고 힘들다 보면은 성기능 이런 거 떨어지시는 거 옆에서 보신 경우도 있고 본인이 겪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 또 있죠. 여성분들도 많이 겪는 건데, 자, 다이어트 하다 보면 많이 빠지는 게 있어요. 자, 살도 빠지는데 어디? 모발 다이어트. 탈모도 다이어트 할 때 많이 겪으시죠? 이거 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별 필요 없는 겁니다. 생존할 때 필요 없잖아요. 쓸모 없으니까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다른 거 필요 없는 데서 대사를 줄여버립니다.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딴 데서 대사가 줄어서 이 균형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죽을 만큼 운동한다고 꼭 죽을 만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든 결국에는 평균으로 회귀한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그러면 정말 조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굶든지 거의 먹으면 이렇게 밥 이렇게 요 정도? 이 정도만 드시고 마는데, 그렇게 드시면 초반에 살이 빠지긴 빠져요. 자, 근데 우리 생각에 평상시에 3000칼로리 먹던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2000칼로리면 이게 1000칼로리 남는 만큼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아. 자, 2000칼로리를 기초 대사량으로 쓰니까 3000이 아닌 3분의 1을 줄여서 난 1000칼로리만 먹어버리겠어. 그럼 1000칼로리 먹고 2000칼로리 기초 대사량으로 빠지니까 마이너스 1000칼로리만큼 살이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원래 2000칼로리였으면 먹는 거 적게 들어온 만큼 기초 대사량을 줄여버려요. 자동으로 줄어버립니다.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메타볼릭 어댑테이션. 대사를요 줄여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사 줄어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먹는 게 들어오는 게 줄어들면은 쓰는 것도 줄여버립니다. 적게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굶다 보면 안 빠지고 정체기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입이 터져가지고 그냥 평소처럼 조금 먹었는데 살이 확 찌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평소 월급 500만 원 받을 때, 그럴 때는 평소 월급 500만 원 받던 소고기 스테이크도 먹고 와규도 먹고 오마카세 드시고 택시 타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 500 받던 사람이 갑자기 수익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200으로 줄었어, 월급이. 택시 타실 수 있나요? 택시 못 타죠? 월세 내고 가는데 급급해가지고 돈을 못 쓰시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은 안 써버립니다. 쓰던 것도 줄여버려요. 다 안 써버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껴서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생각보다 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네이처지라는 정말 유명한 학술 저널에 진짜 3, 40명의 정말 유명한 하버드 내 의대, 듀크 내 의대, 어디 국가의 보건복지부 담당자 유명한 분들이 3, 40명이 모여가지고 선언문이라고 하면서 냈어요. 이거는 꼭 봐라. 진짜 유명한 학술 잡지거든요. 거기에 그런 분들이 3, 40명이 모여서 냈는데 내용이 뭐냐? 그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이 찌고 빠지는 게 단순하게 의지력만으로 하는 거 아니다. 정말 수많은 다른 요소가 개입을 한다. 담즙산 분비, 췌장 크기, 우리 신경 전달, 호르몬, 인슐린, 그렐린, 렙틴, 수많은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걔네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살이 찌고 빠지는 게 좀 정해진 부분이, 내가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공부해도 성적 잘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똑같이 일해도 돈 더 잘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생깁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처럼 얼굴이 태어날 수도 있고, 저도 박보검 씨처럼 태어나고 싶었는데 불행히도 얼굴이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잘생기고 싶었을 텐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타고난 게 다르잖아요. 얼굴이 타고난 게 다르듯이 소화기관 타고난 거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안에도 얼마나 다를까요, 도대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안에 수많은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담즙산, 췌장 크기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호르몬들 수천만 개, 걔네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살이 찌고 빠지고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의지력으로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본인의 신경 전달 1.5배 의지력으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담즙산 하면서 하면 담즙산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력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뭘로 바꿔야 되냐?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잘 빠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소한 하나하나가 의지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중에 렙틴, 그렐린 같은 호르몬. 렙틴은 날씬 호르몬, 그렐린은 뚱보 호르몬이거든요. 얘네는 의지력으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렙틴은 나오기만 해도 살이 좀 빠지고 그렐린은 나오기만 해도 살이 좀 찌기 때문에, 그래서 날씬 호르몬, 뚱보 호르몬 부르는데 얘네 의지력으로 어떻게 하실 수 없잖아요. 얘네 뭘로 하셔야 되냐면요, 얘네 1순위는요 수면입니다. 수면을 잘 하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다이어트 하시면서 잠 잘 주무셨나요? 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 많아요. 다 쌓입니다. 다 쌓이면 커져요. 뭐야, 티끌 모아서 티끌이지, 그게 말이 돼요? 아니요. 티끌 모아서 태산이 됩니다. 여러분 카드도 월말에 카드 딱 보시면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많이 나와요.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뭐야 250만 원? 그거 보시면은 내가 쓴 게 아닌 게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어디서 내 거 카드 해킹당했나? 해킹당한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쓰신 거예요. 2만 원씩 썼는데 3만 원씩 썼는데 쌓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이어트에서도 이렇게 작은 요소가 쌓여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작은 요소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잘 빠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이 빠지게 하겠다는 게 그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거든요.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무노력으로 시스템 만들어서 다이어트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시스템 이거 여러분 딴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독 다이어트에서만 자꾸 의지력 타령을 많이 하세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만약에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엉망진창이야. 막 출근했는데 뭐 돌아가는 것도 뭔지도 모르겠고 담당자도 없어. 부서도 없고 막 그냥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이랬다가 막 우왕좌왕하고. 자, 그런 회사에서 매출 올리라고 여러분한테 노력을 해서 의지로 매출을 늘리셔야지 막 이러면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가실 거잖아요. 내가 이런 데서 일을 왜 해? 매출 어떻게 올라가요? 시스템이 없는데. 심지어 식당에서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없어. 막 종업원들이 어디 일할지도 모르고 막 요리하다가 막 서빙하다가 막 엉망진창이야. 막 나누어져 있지도 않아. 막 결제 누가 하는 거며 막 카드 포스기에 꽂혀있지도 않고 막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매출 올리라고 하면은 못 올리죠. 다이어트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스템도 안 갖춰주고 노력, 의지만으로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잠깐 빠질 수는 있죠.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잠깐 빠질 수 있는데 돌아오시잖아요. 왜? 노력만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언젠간 쓰러지니까. 그래서 노력은 처음에 이 시스템 갖추는 거, 공부하는 거,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에 살짝만 쓰시고 그 뒤에 그 시스템 갖추는 거에만 살짝만 써주시고 그 뒤에는 무노력으로 하시라는 게 바로 제 무노력 다이어트의 내용입니다. 약이나 운동 없이도 무노력 다이어트가 가능하냐? 분명히 가능합니다. 일단은 운동, 근데 여기서 무노력 다이어트에서 말하는 게 운동으로는요 여러분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운동은 어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좀 없애주는 게 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정체기 극복하는데 운동 도움되고요, 요요 방지하는데 운동 도움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데 운동 도움되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살이 잘 안 빠지니까 지방 분해도 건강해야 잘 되니까 건강하지 않을 요소를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근손실을 또 방지해 줍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면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살 축축 처지죠. 뭐 여러분 걱정하시는 대사량 줄어드는 문제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운동이 다 없애줘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이 마이너스를 계속 안고 가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뭔가 돈을 모으시는데 계속 돈 빠져나간 데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한 달에 200씩 계속 나가 어딘가에서. 그거 막지 않고 돈을 잘 모으실 수 있을까요? 뭐 물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버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꼭 잘 될지. 저 같으면은 이 마이너스 되는 건 막고 돈 적당히 벌면서 좀 모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뭐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도 운동 너무 힘들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인데, 무노력 다이어트 하시면 사실 약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노력 다이어트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의학적인 이 간섭이 꼭 필요한 분들도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뭐 첫 번째는 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살이 찌는 병이 있거나 뭐 그 병 때문에 먹는 약 때문에 살이 찌거나,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 호르몬제가 좀 살찌는 경우도 있고, 또 불면증 약 중에는 자기 전에 먹게 만드는 애들이 또 있어요. 이거 불면증 약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병 중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거 살찌는 것들, 그러면은 뭔가 다이어트 관련된 약을 같이 먹으면서 뭔가 질병 치료도 하고 이렇게 좀 의학적 간섭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살이 빠졌다가 쪘다가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대사가 망가집니다. 그럼 그 대사를 사실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 의학적 간섭이 좀 필요하세요. 이런 분들 좀 약을 드셔야 되겠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미 다이어트 약을 하도 많이 먹어봤는데 갈수록 살이 안 빠지네 하셨던 분들, 이거 이미 약으로 인해서 좀 약간 내성이나 좀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요. 이건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약은 약으로 잡아야 된다고, 이런 경우에도 약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몸의 좀 이상 상태를 해소해 줄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무노력을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어떤 그런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하루 종일 식욕 조절도 잘 되고 혈당도 좀 안정될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 아침에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에게 맞는 식단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들도 자꾸 말하는 내용인데, 발토롱고 박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장수학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장수학이 뭐냐면 오래 사는 학문이에요. 100세까지 사는 학문 막 그런 거 연구하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요 분도 하셨던 말씀인데, 어떤 인종이든 그 인종이 문화적으로 계속 먹어왔던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유리하다. 왜? 대부분 수천 년을 먹어왔을 테니까 그 인종 유전자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거 아닌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소화기 질환, 크론병이라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네 전통 식단을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토불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사람들 제일 좋은 아침 식사는 뭐냐? 밥, 그리고 반찬. 많으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 그게 가장 낫습니다. 백미라서 부담되세요? 잡곡밥으로 드십시오. 잡곡을 많이 섞어서 잡곡 20%, 50% 섞으셔가지고 현미랑 해서 탄수화물, 고급 탄수화물로 좀 챙겨서 드시고, 거기에 반찬, 나물이나 국, 콩나물국 하나, 밥 말아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잘하고 싶으시다? 단백질 드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먹냐면, 저는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로 먹을 때도 있어요. 후라이로 먹기도 하고 장조림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물 한두 개 갖다 놓고 먹고, 아니면 김에 싸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밥을 좀 드시고 밥에 다른 거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찬 한두 개 해서 드시고 거기에 단백질까지 넣으면 더 금상첨화고, 나는 밥은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 하시면은 그러면 고급 탄수화물 드시면 됩니다. 그릭 요거트도 있겠고, 잡곡밥으로 주먹밥도 있겠고, 아니면은 요새 포케나 샐러드 같은 거에 해서 드실 수 있겠고, 채소 있고 과일 있고, 채소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좀 더 잎채소나 줄기채소 먹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좀 그렇다? 그럼 감자, 고구마 드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단백질은 좀 챙겨 드시면 되잖아요. 단백질, 달걀, 콩, 닭가슴살, 닭다리살 이런 것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유전적으로 박혀있는 밥이 가장 좋기 때문에 밥에다가 반찬 한두 개, 할 수 있으면 단백질 꼭 추가해서, 단백질 반찬 추가해서 드시는 걸로 그냥 가볍게 드셔도 되고요. 밥이 안 된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 탄수화물은 아까 말씀드린 고급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거, 제가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 잡곡밥, 과일, 채소 이런 거 위주로 드시고, 단백질은요 되도록이면 좀 지방이 적은 애들, 지방이 적고 좀 더 단백질 위주인 애들, 달걀, 콩, 닭가슴살, 닭다리살 요런 애들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오트밀도 나쁘진 않은데, 오트밀 이제 어떻게 먹냐, 그리고 어떤 제품 먹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오트밀을 가장 좋은 거는 이 제품 중에 오트밀 우유에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넣어서 돌려서 먹으라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원형에 가까운 애들, 가공을 좀 덜한 애들. 가공을 덜한 애들일수록 훨씬 좋습니다. 근데 보통 가공을 덜한 애들일수록 설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맛이 없으실 거예요. 오트밀을 만약 먹는 거라면 가공을 많이 안 한 걸수록 유리한 게, 가공을 많이 했을수록 얘가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혈당이 빨리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권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침 식사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야식 증후군이 일단 방지됩니다. 야식 증후군이 뭐냐면은, 첫 번째 증상은 저녁이나 밤에 뭐가 자꾸 먹을 게 땡깁니다. 자꾸 뭐가 먹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침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거북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식은 먹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뭐가 들어간 상태에서 자니까 수면의 질이 훅 떨어져요. 네 번째는 소화기가 안 좋아집니다. 뭘 먹고 자니까 소화기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야식 증후군을 그럼 없애거나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아침을 먹으면요 야식이 덜 땡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침을 안 먹으면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몸에서 중간에 뭘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게 밤에 먹고 자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침을 먹어버리면 공복 시간이 줄어드니까 뭐 먹었네? 야식 먹을 필요 없겠네? 하면서 야식을 덜 땡깁니다. 만약 야식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차라리 냉장고 넣어뒀다가 아침에 드세요. 차라리 정말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연구나 논문에서도 참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아침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찐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까지 아침 먹으라고 했잖아 라고 지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좀 들어보세요. 아침을 먹지 말라고 하는 연구나 논문들을 보면 많은 이 연구들이 서양권, 특히 미국 쪽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서 먹는 아침이 굉장히 살찐 애들이 많습니다. 설탕 범벅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먹는 아침 생각해보면은 시리얼, 설탕 범벅이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설탕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그런 설탕 범벅인 걸 아침부터 먹으니까 하루 종일 혈당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좀 오르러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 있어요. 설탕 그냥 폭탄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너무 달달한 거, 너무 혈당 올릴 만한 거는 드시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운동을 식전해야 되냐, 뭐 식후해야 되냐, 아니면 뭐 유산소냐, 무산소냐, 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공복이랑 경복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공복은 아예 이게 배가 비어 있는 거, 공복, 빌공. 경복은 살짝 뭔가 먹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복이 지방 분해에 좀 더 유리해요. 그건 맞고, 그런데 경복, 살짝 뭔가 먹고 운동을 하는 게 근생성, 근육 생성에 좀 더 유리합니다. 두 개가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자, 이거랑 유산소랑 무산소 또 비교해 드릴게요. 유산소가 지방 분해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방 분해 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산소가 근육 생성에 좀 더 또 유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같은 시간 운동을 하면 보통 무산소의 운동 강도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칼로리 소모가 좀 더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복 유산소는 지방 분해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 경복 무산소는 근생성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다 다이어트에는 중요한 부분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그냥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밖에 안 됩니다. 부모님은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하셔도 되고요. 어느 하나 유리한 거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 뭐라도 하십시오. 최소 30분이라도 일단 걸어주시고 둘 중에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든 식사 전이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 진짜 다른 운동 아무것도 못했으면 정말 이것만 최선을 해주셔라. 식후 산책 30분 요거만 기억해 주십시오. 식후 산책 30분. 왜 식후에 하는 게 좋냐면은, 식후에 하면은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혈당 조절이 좀 빨리 많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걸음으로써 바로 써버리면서 바로 혈당 조절을 즉시 도와줍니다. 이게 아주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생겼을 때 예방하면 좋지만 생기자마자 바로 하면 제일 또 좋잖아요. 빨리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식후에 걷는 거 좋고, 또 왜 산책이냐, 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식후에 뭐 그러면 빨리 많이 쓰겠다고 가셔서 뭐 벤치프레스를 100kg를 들고 막 이렇게 체합니다. 다 체해요. 체하고 소화도 안 돼요. 너무 힘들고 부담되고. 산책만 하십시오. 걷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어주세요. 그리고 또 산책이 또 왜 좋냐? 기분 전환이 돼요. 기분 전환이 돼서 디저트 같은 것도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분이 안 좋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달달한 거를 산책하면 기분이 전환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후 산책. 그리고 왜 30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30분 운동하나 60분 운동하나 지방 분해되는 게 거의 똑같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라는 국가기관 단체에서도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물론 더 하셔도 좀 더 되긴 됩니다. 더 좋긴 좋은데 최소한으로 딴 거 못했고 난 이거만 하겠다 하시면은 식후 산책 30분 이거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먹는 음식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먹는 방식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대사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칼로리보다 사실 중요한 게 대사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이 대사나 시스템 자체를 지방이 잘 타는 방식으로 바꿔야 감량이 시작되고 계속 유지되고, 노력을 따로 많이 안 하더라도 무노력으로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인 거, 물론 책을 전체를 보시는 게 좋은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질, 설탕은 정말 쥐약입니다. 쥐약.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혈액이 5리터가 들어가요. 5리터면은 뭐 이런 물병으로 지금 이게 몇 밀리미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250 정도 돼 보이네요. 자, 5리터면은 이거 20병 정도가 있어야 돼요. 20병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정말 많은 물량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 있어야 될 설탕의 양이 손톱만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콜라 한 캔 드시면 그 뚱뚱한 거 한 캔 드시면 설탕이 막 이만큼, 이 설탕 쳐보세요. 어디 검색에 쳐보시면 이만큼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빵? 나 단빵 안 먹어서 설탕 별로 안 먹는데 파운드 케이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파운드 케이크 별로 안 달달한 빵이죠. 약간 사각형 돼 있어가지고 별로 달달하지 않은 빵. 그것보다 크림빵이 훨씬 달죠. 근데 파운드 케이크요, 왜 파운드 케이크냐면 1파운드의 밀가루 1파운드의 설탕이 합쳐진 거예요. 설탕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 달달하지 않은 것도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딴 거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설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줄이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거 줄이고 똑같은 칼로리도 그렇게 먹는 게 낫고, 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밀 시퀀싱, 음식을 먹을 때 순서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섬유질부터 먼저 드셔야 돼요. 그래야 혈당 오르는 게 조절이 됩니다. 탄수화물, 당질은 맨 마지막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이 빨리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섬유질하고 단백질, 섬유질, 단백질 먼저 드시고 이 탄수화물, 당질은 맨 끝에 드셔라. 자, 그래서 고기 드실 때도 여러분들이 고기하고 채소를 먼저 먹고, 고기하고 채소 먼저 먹고 냉면은 뒤에 먹는 게 유리한 게 맞긴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음식 먹더라도 살이 더 잘 빠지는 몸으로 좀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또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먹는 음식 종류와 양은 똑같이 하고 먹는 시간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공복 시간을 만들어주면은 몸이 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인슐린 감수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되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안 돼야 지방분해 통로가 열립니다. 인슐린 분비가 되면은 지방분해 통로가 막혀요. 그것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먹는 음식도 중요하겠지만 먹는 방식, 어떻게 뭘 먹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방이 잘 타는 그런 방식으로 몸의 대사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단 적게 먹으면 보통은 내가 적게 먹었으니까 그냥 칼로리가 덜 들어오니까 내가 쓰는 거는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살이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몸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이 적응을 정말 잘해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몸에서 에너지를 들 써버려요. 그걸 대사 적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인류가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맨날 굶어 죽었다는 기록들 많이 있고, 맨날 흉년 들면 막 밥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유전자에 밥이 없을 때는 에너지 많이 쓰지 마, 에너지 줄여, 살아남아, 이렇게 하는 유전자에 그 기전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야, 흉년인 것 같아, 음식이 없어, 에너지 쓰지 마, 이러면서 에너지 안 써버립니다. 안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적게 먹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이제 쓰는 게 줄어드니까 이거 소용없게 됩니다. 처음에야 적게 먹으면은 적응을 아직 못했으니까 그때 살이 좀 빠지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다들 아실 거예요. 적게 먹으면 살이 좀 빠지다가 멈춰, 더 안 빠져. 그거 왜 그럴까요? 적응한 거예요. 몸에서 적응을 해서 이제 거기서 더 적게 또 먹어야, 그래 또 더 빠져요.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어디까지 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요도 잘 옵니다. 왜냐하면 대사가요, 줄어든 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우리 몸에서는 줄이는 거는 빨리 잘하는데 늘리는 것도 빨리 잘 못해. 한참 걸립니다. 자, 그럼 대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만약 뭐 드시잖아요, 슝, 칼로리가 올라가면서 그냥 요요가 확 오게 됩니다. 요 문제 있죠. 그리고 또 운동해도 왜 살이 안 빠지냐? 굉장히 유명한 연구도 있는데, 미국의 임상건강증진학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이렇게 미국민들에게 뭐 운동 요렇게 하세요, 뭐 이러면은 건강에 좋아요, 뭐 이런 거 알려주시는 그런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고. 근데 거기서 이런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30분 하는 거랑 60분 하는 거랑 지방이 분해되는 게 2배 차이가 안 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운동한 거랑 60분 운동한 거랑 2배 운동했잖아요. 그럼 살 빠지는 게 2배 돼야 되잖아요. 2배가 안 됐어요.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체중 감량 위해서는 그냥 일단 하루에 30분 운동을 일단 해라.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된다. 왜냐면 추가적인 이득이 약간 있긴 있거든요.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된다. 근데 일단 30분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힘들게 하려고만 하시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30분 운동이라도 좀 해주시고, 먹는 거는요, 적게 먹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 먹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보통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제가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들은 바로는 이거예요. 원장님, 저는 의지력이 약합니다.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애초에 의지력으로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다이어트라는 게 정말 수많은 요소가 복합되어 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 그러니까 칼로리 들어온 것만
만큼 살찌고 뭐 나간 것만큼 빠지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왜 연애하실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연애할 때도 여러분이 막 사랑을 막 줘. 무지막지하게 줘. 그대로 다 돌아왔나요? 정말 그러셨어요? 저는 안 그랬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다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동물이 아니잖아요. 뭐 연애하실 때도 여러분 엄청 잘해줬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똑같이 잘해준 게 아니잖아. 이 얘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몸에서 먹는 게 들어와도요 똑같아요. 먹는 게 들어와도 이게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쓰는 거랑 내보내는 게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연애할 때 똑같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다를까? 왜 다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왜 다를까가 한 가지라고 보통 좀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뭔가 하나가 있을 거야.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을 거야. 여러분 연애에서도 그 왜 나한테 사랑을 다시 안 줄까 생각해 보실 때 뭐 하나가 있던가요? 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았겠죠. 내가 뭐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뭐 경제력이 그런가? 내가 뭐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가? 과연 그거 정말 하나였을까요? 뭔가 이렇게 팩트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죄송하긴 한데 보통 그렇게 되면 하나가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다들. 이게 뭔가 내 외모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가 보다.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좀 부족했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뭔가 이 사람 뭐 취향의 옷이 아니었나 보다. 옷을 잘 못 입었나 보다. 솔직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이 찌고 빠지고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게 영향을 끼쳐요. 막 호르몬도 막 수백 개입니다. 호르몬도 막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읊어보기만 해도 뭐 렙틴, 그렐린, 펩티드, YY, 뭐 요새 위고비에 뭐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죠. 너무 많아요 지금 막.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 다 따져봐야 되고 또 거기다가 뭐 당을 또 분해하는 거에 따지자면 뭐 췌장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당 분해 능력, 뭐 신경 신호 전달, 위장이나 내장의 크기, 어떤 뭐 육모의 문제, 흡수는 얼마나 잘할 것인가 정말 많아요 요소가. 이 요소들을 각각을 이제 다 의지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각각을 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서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자서 렙틴, 그렐린 분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도 올리고 이런 걸 조절한다든지 제 책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작은 요소들을 다 통제를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으시겠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정말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읽고 나면 그렇구나, 이걸 하면 되는데 이게 간단한 걸 왜 몰랐지? 하실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꾸준히 잘 해주시면은 알아서 살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의지력이 아니고요 시스템을 잘 짜주는 거고 그 시스템만 잘 짜주면 무노력으로도 다이어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거 제가 이 감량혁명에 나오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운동부터 시작을 할게요. 운동 그냥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하루에 30분 밥을 먹자마자 꼭 걸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냥 뭐 했다 말았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별것도 아니에요. 걸으시면 됩니다. 또 포인트, 밥 먹자마자 하시면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밥을 먹자마자 혈당이 쑥 오를 텐데 먹자마자 걸으면서 조절을 바로 해줍니다. 바로 해줘버리고 또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돼서 몸에서도 좀 익숙해지고. 자, 운동은 일단 그렇게 해서 하시면서 그 운동 그것만 하셔도 정체기 극복, 요요 방지, 근손실 방지, 건강 유지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기분도 좀 좋아지면은 기분 좋아서 덜 먹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식단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저는 일반식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딴 거 모르겠고 이거만 하시려면은 일반식만 하십시오. 자, 일반식이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식 말씀드리면 자꾸 특식을 생각하세요. 짜장면, 탕수육, 족발, 마라탕, 마라샹궈 밥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죠. 빵, 케이크. 얘네는요 일반식이 아닙니다. 얘네는 특식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먹었을 때 일반식이 나오는데 걔네가 뭐냐면 영양사분들이 이 영양학적인 거에 맞춰서 나오는 게 일반식이에요. 그럼 그게 원래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인데 그거 말고 가끔 병원에서 보면 뭔가 특별한 게 나오죠. 뭐 돈가스 나왔다 그러고 그럼 특식이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특식. 그러니까 걔네가 정말 특식인 거예요. 특식 말고 일반식을 드셔라. 그렇게만 해도 특식만 정말 빼도 살은 많이 빠집니다. 운동 별거 아닌 거 30분만 하시고 못하겠으면 그리고 요거 특식만 일단 빼시고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반식 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도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잠을 좀 주무세요. 잠을 제 시간에. 잠을 안 자면요 뚱보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날씬 호르몬이 적게 나와버려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쪄버립니다. 근데 똑같이 못 먹게 해요. 왜? 뚱보 호르몬이 더 먹게 만들거든요. 날씬 호르몬은 배가 빨리 부르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은 좀 잘 좀 주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한 가지, 술만 끊어도 살은 정말 많이 빠집니다. 술은요 어떻게 답이 없어요. 술은 왜 그러냐면은, 술을 먹으면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방을 어디서 분해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어딜까요? 뭐 심장? 뭐 신장? 간에서 분해합니다.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하는데 지방도 간에서 분해해요. 알코올부터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코올 먹었잖아요? 지방 분해를 안 해버립니다. 다 후순위로 다 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술 먹었을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술 빼란 말은 있는데 밥 빼, 떡 빼, 뭐 피자 빼 이런 말은 없어요. 재밌는 건 영어로도 있습니다. 비어벨리라고 영어로도 있어요. 딴 나라 말로도 술 뺀 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음식 빼는 잘 없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한약 효과가 있냐고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도 물어보세요. 이제 저한테 이제 다이어트 약을 지으려고 와서도 물어보세요. 효과가 있냐고.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4가지 정도 기전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게 기허예요. 기허. 이게 허약해서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허약한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른 게 허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살이 쪘는데 체력 떨어지고 되게 피로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지금 듣는 순간 난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게 기력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면 왜 또 살이 찌냐? 기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순환이 잘 안 돼 버려요.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저희 한약에서 또 말하는 게 습담이 문제예요. 습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습담이 뭐냐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약간 붓는 거랑도 비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것도 또 살찌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약으로 기호도 치료해주고 습담도 내보내고 배출하고 빼주고 이런 걸 좀 해줘야 되고, 또 내열도 있어요. 내열이 뭐냐면 습담이나 이렇게 자꾸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는 열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 열이 사실은 좋은 열이 아니고 나쁜 열입니다. 이게 때로는 화병처럼, 그래서 자꾸 화가 나서 더 먹게 되고,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되는 내열도 좀 해결을 하고 마음도 좀 봐주고, 이제 그런 약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질환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다이어트 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기허, 습담, 내열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 3가지 외에 곡기승 원기라는 게 있습니다. 곡기승 원기. 이거는 뭐냐면은 곡기, 즉 내가 먹은 게 원기,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것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몸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먹었다는 거. 이건 이제 양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고, 양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원기가 타고난 게, 이 내가 해소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쪄버리겠죠. 이런 분들은 약간 이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 네 가지 전부 동의보감에 나오는 기전이고요. 여러분 동의보감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됐던 거 아시죠? 유네스코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동의보감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적 서적이다. 의학적인 지식이 총망라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의보감 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도대체 제가 동의보감에서 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동의보감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돼서 영역이 됐었는데, 그 영역이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제 국가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보건복지부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될 때 저도 참여를 해서 저도 영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니어 에디토리얼 어시스턴트였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정말 많이 봤죠. 왜냐하면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던 내용 중에 비만에 관련된 내용, 물론 좀 더 있긴 한데 가장 큰 거를 좀 따지자면 요 4개라서 요 4개부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 안 찌는 몸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뭐 사실 간단하세요. 요 책 제가 쓴 거 여기서 보시면은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노력 다이어트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왜 무노력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면, 이게 살 안 찌는 몸, 이게 결국 요요가 안 오고 싶으신 거거든요. 요요가 안 오고 싶으신 거고, 그렇게 몸을 시스템을 변화를 시키려는 건데, 그게 의지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하면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지력으로 하는 거는 시스템을 건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무노력 다이어트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건드려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만들어서 더 이상 살이 안 찌게 하셔라. 그렇게 하면 노력을 많이 안 들이고도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살이 안 찌는 몸으로 계속 체질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지력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셔서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살이 잘 빠지는 그런 몸으로 바꿔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먹는 양을 줄여가지고 이제 살을 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요가 또 오면은 그게 살이 진짜 뭐 진짜 두 배 찌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55kg였던 사람이 50kg로 뺐다면 이게 살이 다시 찌면 55kg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60, 막 70을 가버려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요요가 사실은 몸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몸에서는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체온이 돌아오듯이 당연하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이거 왜 그러냐? 체온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몸에서는 일정한 성질을 유지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정한 수준을 뭐든지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체온 36.5도, 혈압도 70, 120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수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도 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내려가는 걸 싫어합니다. 계속 내려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방이 다 없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내려가는 거에 거부합니다. 원래대로 돌리려고 싶어 해요. 그게 사실은 요요의 진실입니다. 몸의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그냥 급속 감량, 막 빨리 빼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유지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몸에다가 아예 박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이거 안 돌아가도 돼, 너 이거 내려가서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거야, 자 내가 몸 상태 요거 바꿔 놓을 테니까 그대로 유지해 라는 그 유지 루틴을 정말 철저하게 몸에 짜 넣으셔야 되고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무노력 다이어트는 요요가 안 오고 문제가 잘 안 생기고, 그냥 노력 다이어트, 노력만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다 요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너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이 유지 중인 사람은 딱 가지고 있는 습관이 딱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면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말 자동화된 식사 시스템, 정말 자동화, 네.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에 들어올 때 불을 켜고 들어오듯이 자동으로 해버립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 직관적 식사. 이게 뭐냐면은 배고플 때 밥 먹고 배부르면 멈춰라 라는 너무 당연한, 정말 개들도 할 수 있는, 소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애기들도 합니다. 이거 한두 살 애기들도요, 딱 먹다가 배부르면 멈춰요. 아시죠? 해서 멈춰요. 걔네 배 터지게 먹어서 배 터진 거 보신 적 있나요? 안 그래요. 근데 애들도 할 수 있고 동물도 하는 거를 사람 어른이 못합니다. 목구멍까지 찼다 그러면서 먹어요. 계속 먹어요. 배 터질 때까지 먹어요. 소화 불량이 올 때까지 먹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먹냐?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른지도 까먹었고, 왜 까먹었냐? 이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안 하고 아무 때나 막 먹으니까 실제 배고픔, 그러니까 진짜 배고픔도 까먹다 보니까 그냥 배부름도 까먹고 그냥 아예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일단 진짜 배고픔부터 찾습니다. 진짜 배고픔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원래 건강하게 생활하면, 군대 가신 분들 이해도 하실 거고 학교 다닐 때 규칙적으로 식사하셨던 분들 이해하실 건데, 규칙적으로 평소에 식사를 했다면 점심시간 되면은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파요. 밥 때 되면 배고파요. 그게 영양소가 진짜 모자라서 생기는 진짜 배고픔입니다. 그때 딱딱 먹어주면 이게 생겨요. 자동으로 그게 생깁니다. 우리 뇌에 송가선에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거기 맞춰서 자동으로 배고픔이 딱 들어옵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배고픔이 형성이 되고 그때만 딱 먹게 되고, 이 진짜 배고픔에 의해서 먹게 되면은 영양소가 어느 정도 차면은 배부름이 느껴지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가짜 배고픔, 그냥 아무 때나 먹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하면요, 가짜 배고픔에 휘둘립니다. 가짜 배고픔은 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불규칙하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으면서 왕창 먹습니다. 몰아 먹습니다. 폭식을 해요. 목구멍까지 차게 먹습니다. 왜? 스트레스로 먹었으니까 애초에 어느 정도 먹으면 만족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먹어요. 진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가 다 망가져 있으면은 사실 유지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직관적 식사를 실천을 해서 계속 밥 먹다가 하면 일어나도 보고, 물론 저기에 뭐 식사 집중이라든지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배부른 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먹다가 자동으로 멈추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멈춥니다. 그런 식으로 자동화된 식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무노력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네, 요새 보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정말 위고비보다 뭐 효과 좋은 올리브오일 뭐 이러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하고도 계시고, 심지어는 뭐 제 채널에도 오셔서 댓글로 올리브오일 어떻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오일이 어느 정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뭐 하버드대 의대에서도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올리브오일을 좀 계속 먹었을 때 한 4년 정도를 따지면은 900g 정도 감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빠졌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지방이랑 비교했을 때는 다른 지방을 먹으니까 뭐 오히려 0.5kg 정도 뭐 증가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기름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오일 먹는 게 낫다, 그 이야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식품인데 위고비보다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대 광고랄까요? 너무 좀 과대 포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나와서 가장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맞을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리브오일을 대부분 드시는 분들이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뭐 공복에 먹으면 되냐 다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많이 반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오일 공복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걸 공복에 먹었을 때 뭐 이득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위 배출이 뭐 지연된다, 아니면 뭐 담즙산 분배에 관련해서 좀 좋은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근거들이 사실은 좀 약합니다. 약하고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먹는 게 주로 어디서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정작 다른 나라 가면은 이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냐? 아니에요. 특히 올리브오일 이제 뭐 물론 중동에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보통 이탈리아를 생각하잖아요. 이제 올리브오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를 먼저 가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올리브오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먹냐 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고, 그렇게 먹는 게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다이어트에 많이 먹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본 게, 저도 그때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한 19년 정도에 이제 가수 박진영님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올리브오일을 드셨다고 해요. 원샷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연예인분들이랑 나와서 같이 이렇게 원샷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막 어떤 분은 드시고 막, 이게 올리브오일이 원래 좋은 올리브오일은 캑캑거리고 막 이래요. 이게 좀 매워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올리브오일이랑 막 이렇게 비타민제랑 같이 드셨던 게 방송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생소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막 이러면서 그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 유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많이 안 해요. 다른 데서 많이 안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뭐 틱톡이나 뭐 인스타 같은 SNS 같은 데서 이제 뭐 올리브오일을 뭐 모닝 오일샷 이래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사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틱톡에서 유행할 만한 전형적인 이 바이럴 좀 챌린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또 어떤 분들이 간혹 나와서 올리브오일을 뭐 레몬 주스를 타서 드시고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 뭐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엄청 날씬한 분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최근에 많이 퍼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 의견 외에 이게 뭐 딱히 공복에 먹으면 근거가 있냐? 사실 근거는 많이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오히려 공복에 먹었을 때 이렇게 뭐 소화하기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거나 뭐 이렇게 소화불량이 있거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공복에 기름을 드시면 니글니글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막 토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뭐 본인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막 토할 것 같았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 메스꺼웠다, 뭐 두통 있었다 등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굳이 먹으려고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래 올리브오일을 보통 어떻게 먹냐면 그냥 요리하실 때 다른 기름 쓰지 말고 그냥 올리브오일 쓰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어떤 데서는 뭐 올리브오일을 가열하면 그 올리브오일의 변형이 일어나서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근거나 뭐 연구나 논문이 많이 있냐면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살이 안 빠질 만큼 엄청 큰 뭐 영향이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공복에 드실 분은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드셨을 때 이상 증상 없으면 드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평소 밥 먹을 때 요리를 이제 올리브오일로 하셔도 된다.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분명 효과는 충분히 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게 이제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랑 너무 상이해서 좀 거부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이렇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오일도 먹으면 부작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이 부작용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뭐 올리브오일이 부작용이 있다면 마트에서 이렇게 두고 팔면 사실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부작용이 있다면 그건 의약품이지 식품이 아니라서. 그래서 올리브오일은 딱히 부작용은 없는데 이제 어떤 좀 잘못 먹었을 때 부작용이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공복에 먹었을 때 이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다양한 뭐 설사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었을 때 그런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공복에 안 드시길 좀 권유는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건 올리브오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담이나 췌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담관 질환이라든지 뭐 담도 질환, 뭐 담석증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건 올리브 오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 기름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에 함정이 있는 게 이게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면 뭐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뭐 대사가 싹 바뀐다, 뭐 몸의 모든 게 지방이 빠지는 몸으로 변화한다, 뭐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공복으로 드시는 분들이 보통은 뭐 티스푼 1개 정도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컵에 가득 따라서 정말 드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올리브 오일이 좋더라도 지방은 1g에 9칼로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시면 이제 부작용이랄까요? 살이 찌겠죠.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적당량으로 먹어야 되고 아침에 공복으로 드실 때는 제 생각에는 한 티스푼 정도 그리고 뭐 그거를 요리에 드실 때는 그냥 다른 기름 대체하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오일 어떤 거를 골라서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올리브 오일을 먹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냥 안 먹는 게 나은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잘 골라서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고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나니까 꼭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올리브유는요 절대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드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EVOO라고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올리브 오일도 생각해보면 이게 짜서 만드는 기름이잖아요. 이제 압착을 해서 짜서 만드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짠 거랑 첫 번째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뭐 진짜 10번 짜고 계속 끝까지 짜내가지고 막 정말 쥐어 짜낸 거랑 다릅니다. 첫 번째 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도 뭐 참기름, 들기름 만들 때 첫 번째 짠 거를 제일 좋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짠 기름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거를 여러 번 짜면은 참기름, 들기름도 맛도 없고 이상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올리브 오일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 짠 게 품질이 가장 좋아요. 특히 뭐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맨 처음 짠 거에. 맨 처음 짠 거 외에는 그 항산화 물질이나 그 효능 있는 물질들이 다 줄어듭니다. 거의 없어져요. 그럼 그냥 기름 먹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올리브 오일 먹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최우선으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좀 비싼 올리브 오일이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건 왜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 얘는 이렇게 비싸지? 해서 보시면 보통 이탈리아 같은 데서 상을 타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을 타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전통이 있는 곳에서 나온 것들 걔네들은요 좀 가격이 비싸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격이 비싸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져 있을수록 사실 좋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뭐 매년 상 타는 곳이 다르니까 이거를 계속 뭐 일일이 추천드리긴 어렵고 그냥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냥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엑스트라 버진부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좀 비싼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싼 게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상을 타거나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올리브오일이 꼭 유리병에 있는 건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기름이든지 그런데 유리병에 있어야 되고, 색깔이 약간 보시면 그게 약간 불투명한 느낌? 약간 뭐 녹색이나 갈색 느낌이잖아요. 그게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게 산패되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름에. 그래서 그런 병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병을 선호하지 않는 게,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냄새가 좀 배더라고요. 이 유리는 거의 반응을 안 하니까 냄새가 거의 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병을 선호한다는 점 말씀드려서,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비싼 건 이유가 있다, 세 번째 유리병 꼭 주의하시고, 네 번째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유리병이 투명한 건 절대 고르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리브 오일 이 복용 뭐 시작해도 되냐라고 좀 이렇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 뭐 망설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름을 그냥 생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뭐 크게 망설이실 건 없는 게, 올리브오일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식품입니다. 식품이고 어딜 가나 마트에 다 있고, 정말 인간이 수천 년을 먹어왔어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겠죠. 우리나라 뭐 참기름 들기름 먹듯이 더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올리브오일 먹고 문제됐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복에 먹었을 때 기름이 공복에 들어가니까 조금 뭐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정말 딱히 부작용이 큰 게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올리브오일 뭐 정말 많이 먹으면 기름 칼로리 때문에 살찔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탈릴 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오일 부작용은 크지 않고,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고 효과가 납니다. 살 빠진 도움이 좀 돼요. 그러면 사실 굳이 안 먹을 이유가 많이 없겠죠. 왜냐하면 득은 있는데 실은 생각보다 많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오일 만약 생각해보고 있으셨다면, 뭐 지금 당장 가셔서 사셔가지고 뭐 아침에도 뭐 공보로 드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드셔보시고, 분들은 그냥 평소 요리할 때 기름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기가 참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는데 실패하고 아니면 요요하고 했던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의지력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기도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봐도 다이어트라면은 시간, 돈, 노력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숙제한 것만 날려도,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이게 정전돼서 날아가도 두렵고 힘든데, 다이어트는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세요.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이때 의지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은 내가 크게 힘들지 않고 이 시스템만 잘 짜면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보시면 아마 조금 더 다이어트 시작하시기가 수월하시고 쉬우실 거예요. 두려움도 훨씬 사라지고. 그래서 의지력을 또 해야 되는데 의지력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제 감량혁명, 이 무노력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무노력 다이어트 체중 유지 쉽게 하시고 계속 이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채널 살빼남, 살을 빼주는 남자 살빼남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한 20만 정도 되고, 와서 봐주시면은, 저는 평상시에도 막 노력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내가 그렇게 의지력 안 쓰고 혼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한번 와주셔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에게 직접 뭐 진료를 받고 싶으시거나, 나는 여기서도 받지만 어떤 내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뭐 몸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한의원인 보문담 한의원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